오늘은 전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지 못했던 계몽운동 부분과 그 다음에 일제 시기에 대해서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한 이후에 그 시기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의 어떤 지금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그 의견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전번 주에 살펴본 것을 잠깐 요약을 하고 복습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으로 의병전쟁의 형태를 살펴봤었는데 의병전쟁의 흐름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흐름 계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몽운동의 전개와 계몽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한국 근대사를 19세기 중엽서부터 1945년까지 시기를 한국 근대사라고 하는데 그 근대사의 시기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19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단계는 조선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주체적 내재적인 어떤 힘으로 근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까지를 정리를 해보고요. 그 1910년 이후에는 이제 그런 노력이 좌절되고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이제 그 병탄하면서 다스렸던 시기가 1910년서부터 45년까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그 1910년부터 45년 시기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했던 시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세기 초의 동아시아 정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동아시아 정세는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도 마찬가지로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 내지는 침략해 들어오는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뿐만 아니라 청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1898년 무렵에 가서는 서구 열강들이 청나라의 영토를 경쟁적으로 조차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서구 열강들이 청나라의 영토를 이제 조차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산동반도의 자우저우만을 이제 조차를 얻게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1898년에 요동반도의 여순대련, 류순따렌 지방을 조차를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영국도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조차하면서 그 지역을 자기들의 활동 영역으로 특히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이제 국동 함대를 요동반도의 류순따렌 지역에 이제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도 산동반도에 있는 위해저 웨이하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서구 열강들이 청나라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잠식해 들어오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영토를 조차하면서 서구 열강들이 잠식해 들어오게 되자 청나라 민들의 그 당시에 반외세 감정이 이제 고조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내부에서는 일부 이제 개혁적인 지식인들이 청나라의 어떤 개혁을 이제 기치로 내걸면서 청나라의 어떤 개혁을 이제 주창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유신파 근대적인 어떤 지식인이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 생존을 도모하자라는 이제 기치를 걸고 청나라의 개혁을 주창하게 되고, 이것을 당시에 청나라 황제였던 광서제도 이러한 움직임을 수용하면서 이제 조서를 발표하면서 무술변법을 이제 그런 개혁 정책을 이제 추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이제 하나의 이제 지배층이었던 만주족과 한족의 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저항해서 변법을 주창했던 그런 이제 세력을 진압을 하고 청나라 광서제도 그의 입장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청나라 황제에도 유폐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의 개혁을 주장했던 강유이, 즉 강유에이와 량차오는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신파의 개혁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청나라 인민들은 의아단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1900년에 의아단 사건을 일으키면서 당시에 외세의 이런 이제 경제적, 정치적인 어떤 침탈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북경을 포위하면서 청나라의 외교관, 그 당시에 청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서양의 외교관들을 이제 포위하면서 그들을 압박하게 되자 1900년에 영국, 독일, 러시아 이런 등의 서구 열강들이 8개국이 연합국을 편성을 해서 북경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의아단을 진압하고 그들 의아단을 이제 해산시키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에 베이징 의정서를 이제 체결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서구 열강들이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러시아도 요동 반도에 있는 여순 대련 지방에 그걸 조찰하면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와 민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로 대규모 군대를 이제 파견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이 영국, 일본 이 등의 당시의 나라들이 러시아가 대규모로 요동반도의 여순 내련 지방에 군대를 파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자 러시아가 1902년 4월에는 이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병하겠다라고 조약을 맺게 되고, 거기서 1차 철병을 하지만은 2차 철병 시기에는 다시 또 러시아가 대규모 군대를 다시 주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조선을 둘러싼 한반도와 이 요동반도, 산동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세력들의 어떤 대립이 굉장히 이제 심해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얻으면서 러일 전쟁을 이제 도발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1905년에 유럽에 있었던 상페테르부르크에 있었던 유럽의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대한합 해역까지 이제 진출을 하지만은 1905년 5월에 대한합에서 러시아 해군과
일본 해군의 어떤 전투에서 일본 해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자 이제 일본은 영국, 미국, 러시아 등의 열강에 의해서 조선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됐다라고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1905년 11월에 조선의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이제 장악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을 이제 지배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 그래서 1905년 12월에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를 이제 도모해 가게 되었죠. 그에 대해서 고종은 1905년 을사조약이 내가 조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들을 대표단을 이제 파견해 가지고 그 조선의 어떤 입장을 열강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 이제 행동이 결국 열강들의 그 수용 거부로 실패하게 되고, 일본은 고종에게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제 고종을 퇴위시키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제 고종이 퇴위하고 그 아들이었던 순종이 이제 즉위하게 되면서 일본은 나름대로 조선에 대한 지배를 그들의 뜻대로 이제 해갈 수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고종이 퇴위하면서는 정미칠조약을 맺어가지고 당시에 각 부의 차관들을 일본인으로 이제 고빈케 해서 조선의 내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 조선 내 저항을 막기 위해서 한국 군대를 이제 해산을 시키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해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런 이제 실제로 일본이 조선을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이제 조선의 어떤 내정권과 외교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통치해 가게 되자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들과 또 조선의 유학자들은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항하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었는데, 하나는 바로 유학자들, 유생들이 당시에 농민들과 규합을 해가지고 의병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1905년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고, 1907년에는 군대 해산 이후에 해산된 평민과 중인층 이런 층들이 대규모로 일본에 저항하면서 전국에서 약 그 당시에 340개 군이 있었는데 300개 군에서 의병의 저항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전국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300개 군에서 의병들의 저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실패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첫 번째는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을 당시에 유생층들과 혹은 해산된 군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조총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조총으로는 당시에 일본군의 신식 무기를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 더 나아가서는 1909년에는
일본군 본토에서 이제 당시에 최신 무기를 이제 갖춘 이계 사단이 이제 파견이 되면서 조선 의병들을 아주 철저하게 진압, 즉 사륙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 명칭도 남한 대토벌작전이라고 해서 주로 의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그 당시에 전라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철저하게 이제 사륙, 방화, 진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실패의 원인이었고, 내부적으로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주도층인 양반 유생과 주참여층인 농민들과 그 의병으로서 싸우는 목적이 일정한 이제 괴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양반 유생층들은 다시 군주가 그 당시에 즉 왕이 지배자가 되는 대한제국의 회복을 목적으로 삼았지만은 당시에 농민이나 군인이 주 대상으로 했던 주 참가층은 이제 싸우면서 왕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인식상의 어떤 대립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병 중에서 평민이 너무 잘 싸운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평민은 몰아낸다든가, 혹은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는다든지 이러면은 당시에 의병장인 유생층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불효를 행했다 해서 싸움을 그만두고 군다든지, 혹은 최익형 같은 경우는 당시에 조선정부의 군대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왕이 보낸 조선의 군대와 싸우겠느냐? 나는 일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 것이지 왕이 보낸 조선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그냥 이제 항복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당시에 소위 중세적인 주작적인 어떤 인식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계몽운동가들과도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펼쳤던 그 당시에 계몽운동가들과도 일정한 대립을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대적인 지식인이 펼쳤던 계몽 그 사상가들은 유생층이 일으켰던 의병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사회, 조선 사회를 근대적인 사회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적합한 대응 방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의병들을 이제 비도라든지 오랑캐무리 혹은 비적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비난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1905년서부터 1910년까지 이 상황 속에서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통감부를 설치해가면서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해가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당시에 근대적 지식인들은 또 하나의 대응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것이 계몽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대적 지식인들이 펼쳤던 계몽운동의 방법은, 당시의 계몽운동은 당시에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당시에 민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를 띠었고, 또 하나는 수많은 학회와 혹은 신문을 창간해가지고 당시에 백성들을 계몽하는, 즉 서양 문물을 소개하고 또 그래서 우리 조선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몽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진흥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계도하고 또 조선 사회의 어떤 근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근대인 지식인들이 펼쳤던 중요한 계몽운동의 형태는 학교의 설립을 통한 교육운동 또는 수많은 학회나 혹은 신문을 창간해가지고 당시에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소개하고 조선사회의 어떤 개화, 근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언론 활동과 세 번째는 이제 산업진흥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인민을 깨우치고 실력을 키워서 양성해서 조선을 부유하고 강한 군대를 가진 부국 강병한 나라로 만들어서 이제 일정한 시기가 되어서 일본 제국주로부터 이제 독립을 얻어서 자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들 계몽운동가의 그들이 생각했던 사상적인 배경, 사상적인 기반은 당시 19세기 중엽 이후에 개화파의 인식과 개화파의 소위 인맥을 계승하면서 그 위에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수용된 서양의 어떤 정치 이론, 즉 대표적인 형태는 이게 사회 진화론이었죠. 이 서양의 정치 이론이 사회 진화론을 수용해가지고 조선 사회를 얼른 근대적인 사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사상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서양 사상의 본질은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양에서 다윈의 종의 기원의 어떤 자연계의 운영 원리의 흐름을 계승했던 프랑스의 사회학자였던 꽁트, 스펜서들이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도 자연계의 운영 원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도 적자 생존과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그런 조직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조선 사회도 이제 얼른 이제 미개한 사회 혹은 반개화된 사회에서 개화된 사회, 즉 근대적인 사회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도 소위 세계의 강자인 제국주의 어떤 그런 강한 나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몽 단체들의 활동은 그 시발은 1904년에 일본이 이제 당시에 조선에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면서 조선으로 진출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조선에 그런 근대적인 지식인들의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지식인 단체가 바로 보안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면서 조선으로 진출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조선의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보안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그 뒤에 일부의 또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서울에서 헌정연구회 대한협회를 만들게 되고 그런 경향이 지식인들의 소위 단체 조직의 어떤 흐름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도시에도 퍼져나가게 돼서 예를 들면 평안도에서는 서우학회, 함경도에서는 한북흥학회, 혹은 이 평안도의 서북학회, 기호학회에서는
이건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호남학회, 이런 식으로 그것이 지방사회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1898년에 독립협회에서는 그것이 서울에서만 근대적인 지식인들의 어떤 단체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이 단계에 와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도시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근대적인 지식인들이 당시에 사회단체를 만들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사회의 근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행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단체들은 다 그 단체에서 그 단체의 기관지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이 조직을 만들었고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학회지의 기관지, 즉 학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제 근대인 지식인들이 신문을 만들어서 당시에 서양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 라는, 그래서 이제 뭐 회사의 설립이라든지 철도의 부활이라든지 혹은 회사나 공장의 설립을 통해서 그 사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런 단체들이 너무 퍼져나가게 되자 일본은 이 당시에 보안법을 공포를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너무 많이 이제 퍼져가는 것을 이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정한, 예를 들면 기준과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것을 해산을 시킨다든가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자 1909년에서는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인 신간회를 만들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학회에서 만들었던 학회 기간지입니다. 즉 서북학회에서 만들었던 것은 서북학회 월보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의 이제 책자를 만들어서 그들의 활동의 목적과 그다음에 활동을 이제 알리는 그런 형태를 띄었고요. 요건 대한협회 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한협회에서 만든 기간지고, 요거는 서우학회에서 만든 서우라고 하는 학회지고요. 요거는 이제 전소체로 기호흥학회 월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흥학회에서 만든 학회 기간지입니다. 자, 이 근대 지식인들이 펼쳤던 계몽운동가, 즉 계몽운동가들이 펼쳤던 계몽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몽운동의 형태는 크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였다. 교육과 언론활동과 산업진흥정책을 펼쳤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육은 이 당시에 근대인 지식인들이 1904년 이후에, 특히 이제 5년 이후에 대거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905년 이후에 전국적으로는 5,000개 이상의 사립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이건 일본의 이제 당시에 통감부에 의해서 조사한 그런 기록이에요.